주요 이슈 마켓 리더에게 들어볼 텐데요. 최남곤 유한타증권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할 이야기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통신 지주사 투자 전략입니다. 이번 달은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참 궁금해요. 저희가 자주 다루지는 사실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통신주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이고 네. 지주사 이야기도 좀 재미있게 풀어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통신사 KT부터 시작을 해보죠. 2월 들어서 3거래를 제외하고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네. 1월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2월 들어서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좀 궁금한 모습인데 아무래도 CEO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네. 보고요. 일단 그 CEO 관련해서 사실은 작년 말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까지 끌고 왔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제일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은 원래 이게 1월 중순에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뭐 2월 말에도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CEO가 확정이 안 되면은 앞으로 3년 동안의 계획 그리고 정부가 지금 통신사들한테 요구하는 요금 인하라든지 아니면은 투자 관련해 가지고 뭐 다양한 요구 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새로운 CEO가 받아들일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차라리 되겠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말고는 또 KT의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는 따로 없을까요? 일단은 그 KT 자체적인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실적도 양호했고 또 주주환원 정책도 굉장히 네. 그 주주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 인하에 대한 압박, 그렇죠. 뭐 투자에 대한 이야기, 또 재사이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래도 2분기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투심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는 주가의 흐름도 좀 어렵겠다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사실 관심을 받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CEO가 확정이 되고 CEO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 나갈 건지가 먼저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KT의 주가도 다시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는 아무래도 주가 반등은 좀 어렵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SK 이야기 당연히 해봐야겠죠.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고 올해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특히 여기서 키워드가 신사업입니다. 어떤 신사업으로 좀 올해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회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구독 서비스, 그리고 메타버스 서비스, AI, UAM 등의 이제 키워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독이나 메타버스 쪽에서는 이제 가입자가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회사의 전체적인 사이즈에 비해서는 그게 좀 미약하다라는 단점. 그 다음에 AI나 혹은 UAM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최근에 좀 그 기대감이 있죠. 예, 그쪽은 아무래도 뭐 AI 관련주들이 뭐 챗 GPT 때문에 되게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좋긴 한데 문제는 SK텔레콤의 시가총액 사이즈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그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쪽 사업 자체가. 예, 그래서 좀 덜 반영이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SK텔레콤이 이 덩치가 크다라고 보시는 건 거죠? 네. 그거에 맞게 움직이려면은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사업이 되게 많아요. SK텔레콤이 새롭게 제시하고 네.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중에 어느 하나의 키워드라도 만약에 국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AI 브라우저를 출시하겠다라고 이제 올해 발표를 했는데 일단 이게 나와야 되겠죠. 나오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봤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B2C에서는 네이버 대비 내가 이걸 쓸만한 요인이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을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숫자를 따져보겠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에도 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기업이 최근 AI 관련해서 경쟁을 시작합니다. 챗 GTP 열풍이 지금 뭐 글로벌 시장 전체에 좀 뻗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도 이에 질세라 좀 시장에 발을 내디디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텔레콤과 KT AI 대전. 현재 진행 상황도 궁금한데 연구원님은 어디가 이길 것으로 보십니까? 이거를 이기는 쪽에 네. 저희가 매달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거를 지금 당장 누가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영역이라면 비교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SK랑 KT가 접근하고 있는 영역은 좀 다르고요. 접근 방식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SK는 아무래도 B2C 중심으로 가요. 아까 얘기했던 AI 브라우저라는 게 결국은 저희와 같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내놓는 것인 반면에 네. KT 같은 경우에는 B2B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얘기하는 거는 지금 AICC라든지 물류 분야에서 수주와 매출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지난번 4분기 실적 컨콜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고객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다소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당장은 KT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가시적이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SK가 접근하는 모델은 전체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이제 그때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는요? 예, SK가 그렇다는 거죠. 네네네. 네. KT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를 네.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 보유가 좀 차별점이다라고 먼저 코멘트를 좀 남겨주셨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설명이 조금 더 있으면 네, 좋지 이게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얘기했던 거는 이미 GS나 롯데나 아니면 이마트 등과 네. 계약이 됐대요. 예, 우리의 솔루션이. 그래서 이미 27개 기업들이 네. KT와 계약이 돼서 실제로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B2B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상황에서 AI가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KT의 모델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SK는 좀 더 훨씬 더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이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크지만 반대로 그 성공 가능성을 좀 높게 보기는 어려운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아예 좀 접근 방법 자체가 처음부터 달랐어요. KT 같은 경우는 B2B였고 네. SK텔레콤은 B2C.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누가 더 잘할 것인가라는 것을 비교하기는 약간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모든 영역에서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점검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가 지주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현대백화점이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이 지주사 전환에 실패를 했어요. 그 영향일까요?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백화점 어떤 타격을 앞으로 좀 받게 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현대백화점은 이제 이번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주주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그동안의 현대백화점이나 아니면 그린푸드를 대상으로 시장에서 나왔던 비판들은 주주환원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 소수주주를 좀 등한시한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배당도 그랬었고요. 특히나 이번에 인적 분할을 하면서 나왔던 비판들은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잘 버는 한무쇼핑이 왜 현대백화점이 아니라 현대백화점 홀딩스로 넘어가는가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할 전에 자사주를 속아가지 않았다라는 비판. 네. 근데 그 문제를 사실 해결하지 않고 반대로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만큼의 자사주를 분할하고 나면 사서 속아갈게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시장의 동의하지 않음을 이제 이번에 그 주총에서의 부결을 통해서 보여준 거고, 아무래도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은 이런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조금 더 주주환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일단은 영향으로는 당장 현안으로 닥친 게 그린푸드는 지주사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지주사가 되면은 우리의 계열사가
아닌 기업 혹은 우리의 그 계열사로 남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문에 대한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법적인 요건을 맞추려면 우리의 계열사로서 우리의 그 자회사로 남기 위해서는 30%까지 30%까지요? 예, 지분을 늘려줘야 됩니다. 아우. 그러면 현대백화점 지분을 그린푸드가 30%까지 늘려야 되는데 어려울 거잖아요. 네. 뭐 지금 12%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어렵다라 보고 또 다른 대안은 매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현대백화점에 대한 그린푸드의 보유 지분이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그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좀 방향도 있습니까? 현대백화점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부분이요. 일단은 사실 이거가 결국 오버행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확실성이고 예. 수급적으로는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걸 해소를 해주려면 일단은 뭐 블럭딜로 매수를 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최대 주주 쪽에서. 그게 저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 거죠? 네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현대백화점 그룹이 자사주 매입을 이제 단행을 하고 이제 그 시기에 좀 매각을 같이 해주면 그러면 최소한 충격 없이 이 오버행을 극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들이었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두산의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두산 밥캣 호실적이 있긴 했는데 자체 사업 쪽에서 좀 부진을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전자 비즈니스 그룹이 부진을 보였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좀 이후에 2분기부터는 회복의 길을 걸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그 근거는 무엇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두산 어떤 점을 기대하면 좋을 기업인지도 함께 체크를 좀 해주세요. 네. 사실 그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시장의 생각과 좀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망이 좀 다소 있었고, 그다음에 안 좋았던 부분들을 풀어보면은 대표적으로 자체 사업 중에서 전자 사업 부분들, 네. 그다음에 로보틱스 자회사에 대한 실적이 부정적이었는데요. 그 안 좋았던 이유를 살펴보면은 결국 전자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전방 고객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였었는데 아시잖아요. 삼성전자 디램부 사업 부분 실적 안 좋았고 맞아요. 하이닉스도 거의 뭐 적자가 네.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산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쳤을 텐데 일단 이제 제가 2분기에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재고에 대한 정책이 작년 11월서부터 좀 바뀌었었고 이제 그 원래는 2달 정도의 재고를 끌고 가는데 네. 작년 11월서부터 워낙 급박하게 시황이 돌아가고 네. 또 재무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한 달로 줄였었거든요. 2달을 한 달로 줄였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영향을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받았었고 1월 달까지도 그 정책이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실적은 아무래도 1분기까지는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근데 2월서부터는 그 정책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회사가 컨커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2분기에는 그거를 그냥 전체 분기에 그 실제로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쪽은 상황이 좋아진다. 지금보단 개선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 최근에 그 미국의 뭐 고용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을 그 뽑기가 어렵잖아요, 공장에서. 근데 계속 리쇼어링 때문에 이 공장이 계속 미국에 네. 이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용에 대한 이슈가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단 작년 4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단기적으로. 맞아요. 예, 경기부터 시작해서 매크로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주문은 2분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2Q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결국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저도 사실 투자자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이 사이클을 2달에서 한 달로 줄인 것이 좀 호재로 작용이 될 것이다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여전히 좀 반영 중인 건가요, 주가에? 아니면은 네. 이 호재 같은 이 재료가 이미 반영이 끝난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매수 타이밍을 네. 한번 잡아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으로는 지금 되게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 주가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적이 쇼기 나왔잖아요. 근데 주가가 안 빠졌어요. 예, 근데 그 얘기는 이미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건데 반대로 또 주가가 막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체 지주사 중에서도
가장 디스카운트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로봇, 수소, 원전, SMR 이런 영역에 대한 전체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지금 되게 좋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에 숫자가 올라오는 것을 보다 많은 분들이 믿게 된다면 그러면 주가에서도 상당한 뭐 긍정적인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LG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주요 계열사의 매출 성장에 힘입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조 원대 매출을 올렸어요. 근데 수익성은 좀 악화가 됐었죠.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띈 계열사는 단연 LG CNS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면서 IPO 추진이 좀 기대되고 있는데 이게 좀 현실화될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IPO 시장 자체가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정말로 실제로 잘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 LG그룹에서는 작년 5월 달에 주관사 선정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LG CNS의 상장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 중으로 빠르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상장 청구를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CNS의 작년도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각각 19.7, 19.9%,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7.2% 증가할 정도로 이게 뭐 경기하고 좀 무관하게 굉장히 탄탄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장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장외시장의 가격이 아주 중요하지는 않은데, 네. 근데 어쨌든 한 6조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장이 된다라고 전제를 하면 그러면은 LG 주가에도 어쨌든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상장이 좀 어렵지 않냐 최근에 분위기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거는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익부 빈익빈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커머스처럼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수익성이 안 좋은 영역은 상장이 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그 시장에서 좀 좋게 보는 영역들, 뭐 숫자가 입증되는 회사들은 여전히 상장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LG CNS의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 정도라면 상장은 무리 없이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 뭐 마찬가지로 주LG 주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장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사실 뭐 그것도 좋은 소식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지주사가 어딘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체크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지금 제 설명을 쭉 들으셨으면 어떤 종목을 얘기하겠구나. 저 알 것 같습니다. 네. 뭐 같으세요? 두산이죠. 두산? 네, 아까 이제 제가 좀 세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지금이 딱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좀 확신을 갖는 게 일단 너무 맞아요. 지금 시장 트렌드랑 두산이 하고 있는 영역이 너무 잘 맞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 기업이 한 2년 전에만 해도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 지금은 부채 비율을 보면 사실 훨씬 더 네임밸류가 있는 그룹사들보다 훨씬 더 낮은 부채 비율을 기록할 정도로 네. 이 재무 구조는 상당히 잘 됐고요. 저평가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2분기에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 게다가 이제 제 생각에는 올해 내내 로봇주는 계속 관심을 끌 거거든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 두산 로보틱스보다 매출액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가 두산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있어요. 네, 정말 좀 이상하죠. 이거는 이 어떤 상대 비교 관점에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그 정도의 지금 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은 반영이 된다. 네. 게다가 올해 이제 로봇에 대한 정점을 찍는 거는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일 거라고 보거든요.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라고 네. 할 수 있는. 근데 그 후에 상장될 때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탈 거기 때문에 이제 두산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좀 이끌어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업종 내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호재, 그러니까 좋은 재료 안에서 골라볼 만한 종목으로 두산이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통신주, 지주사 관련한 이야기를 쭉 나열해 봤는데요.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최남곤 유한타증권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